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노화는 누구도 피해갈 순 없죠. 우리 눈도 그렇습니다. 나이 들면서 노안을 겪게 되고요. 나이와 비례한다는 백내장의 위험도 있습니다. 눈이 침침해지는 증상이 있어서는 노안과 백내장 모두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인을 생각할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은 노안과 백내장에 대해 알아보고요.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의로 이어가겠습니다. 건강 365 박혜경의 통화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이 들면서 찾아오는 노안의 증상을 언제 어떤 느낌으로 짐작하시나요? 먼 거리에 있는 물체는 잘 보이는데 가까운 거리의 글자가 잘 안 보일 때 노안을 의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노안도 백내장도 그리고 원시도 증상은 비슷하지 않을까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안과 강민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요. 40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노안이 오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는 노안은 더 일찍 오기도 하는데요. 네. 개인 차이는 있지만 보통 40대 중반부터 노안 증상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 눈 속에 카메라 렌즈 역할하는 수정체가 있는데 네. 그게 나이가 들면서 좀 딱딱하게 변하면서 탄력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까운 곳을 볼 때 저희가 이제 가까운 곳 초점을 더 맞춰야 되는데 그게 떨어지면서 노안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네. 네. 근데 휴대전화 문자가 잘 안 보이면서 글자 크기를 키워야 할 때 노안이 왔나 보다 짐작을 하게 되는데요. 노안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네. 휴대전화를 볼 때 거리를 멀리 둬야 보인다거나 아니면 작은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고 예전보다 더 밝은 조명 아래에서 봐야 잘 보이면 네. 노안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네. 이제 노안이란 거는 이제 흰머리 생기고 피부에 주름 생기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노안은 구체적으로 눈에 어떤 변화가 오는 건가요? 우리 눈에 이제 수정체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 수정체가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이제 볼록하게 두꺼워지면서 굴절력이 높아지는데 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수정체가 아주 말랑말랑해서 모양이 아주 자유롭게 변하는데 네. 나이가 들면 수정체 단백질 성분에 변화가 오고 좀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네. 이게 고무공이 오래되면 탄력이 떨어지고 딱딱해지는 것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수정체가 탄력을 잃으면서 가까운 사물에 초점을 맞추는 그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우리 눈에 노안이 생기는 눈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정체가 이제 탄력이 떨어지면서 조절력이 좀 약해지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수정체를 떠올리면 백내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게 백내장인데 그럼 수정체 변화에도 노안과 백내장은 차이가 있습니까? 네,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네. 노안과 백내장 모두 수정체 노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 맞는데 네. 변화의 양상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제 투명하고 말랑말랑한 젤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네. 노안은 젤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경화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백내장은 이제 젤리가 투명했는데 점점 뿌여지면서 혼탁이 생기는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변화는 수정체에 생기지만 성격이 좀 다른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원인이 좀 다르겠네요. 네, 일단은 노안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 탄력이 떨어지면서 조절 기능이 약해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네. 반면에 백내장은 이제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이긴 한데 네. 당뇨나 다른 전신 질환, 또 눈에 외상을 입으시거나 자외선, 그다음에 네. 특히 약물 중에 스테로이드 약물을 먹게 되면 백내장이 더 빨리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백내장이 수정체 자체의 문제라고 한다면 노안은 수정체 조절력이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잘 이해하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내장은 이제 수정체 자체가 안개 낀 것처럼 흐려지는 질환을 말하는 거고 네. 노안은 수정체의 기능, 조절력이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시야가 뿌옇고 침침하다는 증상은 어떨까요? 뭐 노안도 그렇고 백내장도 그렇고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증상에서도 차이가 있습니까? 비슷하긴 한데요. 네. 이 가장 큰 차이는 노안은 보통 이제 먼 곳은 비교적 잘 보이는데 네. 가까운 글자나 사물이 흐려져 보이는 게 특징인데 네. 보통 그래서 신문이나 이제 신문을 보고 있다가 TV를 이렇게 보면 잘 보이는데 다시 이제 가까이 있는 신문을 보면 잘 안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데 네. 백내장은 수정체 자체가 뽀얗게 변해서 아, 이게 유리창이 뽀얘진 것처럼 그 세상을 보는 거와 비슷해서 네. 가까운 거나 먼 거나 그 거리에 관계없이 시야가 전체적으로 흐릿하고 침침하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백내장은 이제 거리와 관계없이 시력 전체가 떨어진다면 노안은 이제 가까운 거리의 물체로만 불편이 더해진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 눈의 굴절 이상이 다 교정이 됐을 때를 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백내장은 안경으로 해결되진 않지만 노안은 돋보기라든지 자, 안경으로 불편을 덜 수 있는 차이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미 노안이 왔는데 백내장 진단을 받게 되면 노안 증상은 더 심해지나요? 네, 그렇게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네. 그 노안 때문에 가까운 게 흐려 보이는 상태에서 백내장까지 진행되면 네. 수정체 혼탁 때문에 빛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야가 전체적으로 더 뽀얗게 돼 있는 건 맞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가까운 거 볼 때도 불편함이 더 커지게 되고요. 네. 두 가지 문제가 다 이제 겹치면서 이제 시력의 어떤 질적인 변화가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앞서 노안 같은 경우는 이제 먼 곳은 잘 보이는데 가까운 곳은 좀 사물이 흐려져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가까운 곳에 물체가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건 원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증상만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원시 같은 경우에는 눈에 굴절 이상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무한대에서 멀리서 들어오는 빛이 그 망막에 정확하게 초점이 맞으면은 잘 보이게 되는데 네. 그 초점이 망막보다 뒤쪽에 맺히는 상태를 저희가 원시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비교적 젊은 이제 원시 환자들은 조절력이 있기 때문에 먼 곳도 잘 보고 가까운 거 볼 때도 어느 정도 조절력이 있어서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절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가까운 것도 그냥 눈으로 볼 수가 없고 또 원시 양이 많게 되면 가까운 것도 그 조절력보다 더 많은 그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돋보기가 없으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까운 게 잘 안 보인다는 점에서는 노안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조절력이 더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원시인 사람에게 노안이 오면 그때는 가까운 거리의 물체가 더 심하게 안 보이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젊었을 때는 조절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조절력으로 어느 정도 원시를 극복할 수가 있는데 네. 나이가 들면서 노안이 진행되면 조절력이 더 떨어지니까 네. 원래 원시가 있던 분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빠른 이른 나이에 노안 증상을 느끼고 네. 불편함을 더 크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원인과 증상 또 진단되는 질환에 따라서 치료가 적절히 진행돼야 할 것 같은데요. 자, 노안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돋보기가 가장 우선되는 방법일까요? 네, 가장 기본적이고 간편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이제 돋보기 안경이 되겠고요. 네. 이제 부족해진 눈의 구절력을 볼록 렌즈로 보충해 줘서 가까운 것에 초점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돋보기도요, 맞춤식이어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길거리나 마트에서 네. 그 저렴한 돋보기를 이제 구매하실 수 있는데 네. 사람마다 양쪽 눈의 도수가 다른 경우도 많고요. 난시가 있다든지 하기 때문에 안과나 안경원에서 정확한 시력 검사를 받고 네. 본인 눈에 맞는 돋보기를 맞춰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맞지 않은 돋보기를 오래 쓰면 오히려 눈이 피곤해지고 두통까지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력 검사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건데 돋보기를 사용하다 보면요. 점점 더 도수를 높여야 한다는 말도 하는데 이건 어떨까요? 이거는 일종의 좀 오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군요. 돋보기를 쓴다고 노안이 더 빨리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네. 노안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40대 중반이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50대, 60대 넘어가면서 그때 나이에 맞는 그 조절력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 나이에 맞는 돋보기를 이제 쓰게 되는 거고요. 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조절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진 조절력만큼 그 돋보기 도수를 올려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 나이에 맞는 돋보기를 써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요즘 뭐 다초점 안경에도 관심을 갖는데 어떨까요? 다초점 안경도 이제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는데 네. 안경 렌즈 하나에다가 이제 먼 거리랑 중간 거리, 가까운 거리를 볼 수 있도록 도수를 이제 들어가 있어서 네. 돋보기 같은 경우에는 썼다 벗었다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대신에 이제 요 안경이 그 위치에 따라서 그 시선을 어디 두냐에 따라서 이 초점이 맞는 부분이 달라서 네. 처음에는 이제 어지러움이나 울렁거림을 느낄 수 있어서 적응 기간이 필요하십니다. 네. 좀 적응이 필요하겠네요. 노안 전용 콘택트 렌즈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노안 그 콘택트 렌즈도 이제 마찬가지로 다초점 안경과 비슷한 원리로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네. 렌즈의 중심부하고 주변부 도수를 다르게 해서 근거리, 원거리를 모두 볼 수 있게 만든 이제 특수 렌즈입니다. 네. 안경 착용이 이제 불편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콘택트 렌즈보다는 이제 이물감을 좀 많이 느낄 수가 있어서 네. 처음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좀 적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은 뭐 백내장 수술하면서 노안 수술도 함께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노안 교정 방법 중에 하나인데 네. 백내장 수술은 어차피 이제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이제 인공수정체를 넣는 수술인데 네. 이때 이제 어떤 인공수정체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노안까지 함께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인공수정체를 이제 선택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단초점 인공수정체와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이게 또 명확한 장단점이 있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단초점은 초점 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먼 거리나 가까운 거리 하나를 선택해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먼 거리를 볼 수 있게 초점 맞춰서 수술을 하고 네. 일상생활할 때는 이제 안경 없이 생활하시는데 네. 책이나 스마트폰 볼 때는 돋보기를 쓰시게 되는 거고요. 네. 돋보기를 착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이제 가장 큰 단점이고 대신에 눈에 들어오는 빛을 모두 한 곳에 모아서 쓰기 때문에 네. 시력의 질이 매우 선명하고 빛번짐과 같은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다초점 인공성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렌즈 표면에 특수 처리를 해서 먼 거리도 보이고 중간 거리, 가까운 거리를 모두 안경 없이 볼 수 있게 해주는데 네. 돋보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반면에 저녁이 되면 이제 단초점 인공성체에 비해서 빛번짐이 더 심하고 네. 돋보기 없이 가까운 물체를 볼 수는 있는데 네. 먼 거리를 볼 때보다는 선명도나 밝기가 좀 떨어질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장시간 독서를 하거나 뭔가 정밀한 작업을 할 때는 다초점 인공성체로 수술하시더라도 돋보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장단점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단초점을 할지 다초점을 할지 뭐 직업이라든지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선택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네. 환자분의 나이라든지 직업, 취미나 생활 습관 등을 고려해서 인공성체 종류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다초점으로 했다가 단초점으로 바꿀 수도 있나요? 빛번짐이 불편해서 바꾸고 싶다는 분들도 있던데요. 일단은 눈에 인공성체를 넣는 과정은 다초점이나 단초점은 동일한데요. 네. 눈에 들어간 인공성체가 시간이 지나면 눈 안에서 그 생착이 되고 고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한번 고정이 되고 나면 교체하는 거는 가능은 하지만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네요. 예를 네. 들어서 밤에 운전을 해야 하는 직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다초점 인공수정체에 신중할 필요가 있겠어요. 빛번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초점 인공성체가 이제 빛번짐이 그 낮에는 없는데요. 네. 밤에 이제 가로등이나 자동차 불빛을 보면 동그랗게 빛이 퍼져 보이고 이렇게 찢어진 것처럼 별빛처럼 보이게 되는데 네.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적응을 하긴 하시는데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야간 운전을 많이 하시는 직업이 있는 뭐 운전을 직업으로 하시고 있는 분이나 빛에 대해서 좀 예민하신 분들은 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단초점 렌즈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노안이 있어도 돋보기로 불편을 감수한다면 뭐 70대, 80대가 되어도 큰 문제 없이 생활할 수 있을까요? 백내장이 심하지 않으시다면 돋보기로도 충분히 생활하실 수가 있고요. 백내장 진행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백내장이 그렇게 심하게 진행돼 있지 않다면 노안 증상은 돋보기로 충분히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돋보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진료실에서도 많이 만나지 않으세요? 그 안경 쓰는 게 너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또 요즘에는 자기 나이에 비해서 이제 네. 본인이 훨씬 더 젊다고 생각하시는데 내가 벌써 돋보기를 써야 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안경 자체를 안 쓰고 싶어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콘택트 렌즈 같은 착용도 권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덜해드리려고 하는데 노안 증상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젊었을 때처럼 가까운 거리 그다음에 먼 거리 다 잘 볼 수 있는 걸 기대하는 것은 조금 그 현실에 조금 적응하실 수 있도록 네.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정확하게 시력 검사를 하고 자신에게 맞는 돋보기를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돋보기도 도수를 계속 높여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돋보기 도수는 노안으로 인한 조절력의 어떤 저하는 60대 한 중반이 되면 거의 다 와서 일반적으로는 돋보기 도수를 그렇게 많이 바꾸진 않는데요. 네. 간혹 백내장과 관련돼서 눈에 굴절값의 변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어떨 때는 원시량이 늘어날 때도 있고 또 거꾸로 원시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만약에 굴절값 변화가 많이 생겨서 기존에 쓰고 있던 돋보기나 안경이 맞지 않다면 네. 도수를 조금씩 조정해 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요. 네. 그게 이제 결국엔 백내장 진행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데 안경으로 더 이상 시력 교정이 되지 않으면 네. 그때는 백내장 수술을 고려하시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돋보기는 맞춤이어야 하는 거죠. 거리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사용하는 분들도 있는데 좀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위험하다기보다는 이제 맞지 않아서 선명하게 보이는 게 어느 정도는 보이는데 만약에 맞는 돋보기를 낀다면 더 잘 보일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점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 나이가 들면서 노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도 시력이 안 나오실 수도 있거든요. 네. 또 그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안경으로 조금 좀 보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여러 다른 질환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증상이 있다면 우선 적절한 눈에 맞는 안경을 쓰고 시력이 나오시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왜 시력이 안 나오시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뭐 노안이 왔음에도 그러려니 견디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돋보기라든지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지 않고 방치하면 증상이 더 심해질까요? 두통을 느끼는 경우도 있던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조절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그 상태에서 장시간 뭐 독서라든지 근거리 작업을 하게 되면 실제로 눈에 피로감이 심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통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만성적인 건 아니지만 이제 일시적으로 눈이 좀 쉬고 나면 좀 좋아지긴 하시겠지만 두통이나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노안과 백내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안과 강민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성시경의 거리에서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가 주신 사연으로 알아보는 우리 집 주치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간의 물혹이죠. 간 낭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저 간에 혹이 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직 뭐 수술할 정도로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피곤한 거는 뭐 어차피 제가 지금 암 치료 받고 있으니까 그 피곤은 계속 있고 양쪽 난소 다 제거하고 자궁 절제술도 하고 해가지고 피곤도 빨리 오지만 이런데 이제
호르몬 때문에 살도 찌고 이러는데 그게 간에 혹이 있어서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여기에 더 아픈 건가 아니면 이걸 갖다가 또 어떻게 특별하게 검사하라는 소리는 없었고 그냥 전신 CT, MRI로 이렇게 찍으니까 거기 나왔다는데 자궁에도 혹이 있고 간에도 혹이 있대요. 근데 유방암 수술을 하면 자궁에 암 전이가 빨리 된다고 해서 자궁에 있는 혹이 좀 13cm래가지고 커가지고 이걸 먼저 제거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거를 했는데 간에 혹이 뜨는 거는 아직 뭐라고 특별하게 얘기는 하는데 검사상 혹이 있다고만 이제 허리도 아프고 막 심하게 아프고 그래가지고 그 혹이 있는 게 영향이 있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하네요. 운동은 역시나 지금 아파가지고 못하는 거고 식습관은 살을 빼기 위해서 지금 1일 1식 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그거를 검사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사연 주신 분은 60대이신데요. 자궁과 난소를 절제하고 암을 치료 중인 분입니다. 아무래도 정기 관찰을 하실 텐데요. 검사하다가 간 낭종을 발견하셨나 봅니다. 그럼 간에 물혹은 왜 생기는 걸까요? 치료 중인 여성암과는 상관없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선천적으로 이제 생기거나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건강검진이라든지 뭐 영상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연 주신 분처럼 뭐 CT라든지 MRI에서 뭐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가장 좀 흔한 편이고요. 네. 그러니까 다행인 거는 이제 암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양성 병변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그럼 간의 물혹은 어디에 생기는 건가요? 물혹이라는 이름처럼 액체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간의 물혹은 이제 말 그대로 간 조직 안에 액체가 고여가지고 생긴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간의 겉면 가까운 쪽이라든지 간의 내부 깊은 곳에도 생길 수가 있고요. 네. 크기하고 위치는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물혹 같은 경우에는 맑은 액체로 차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뭐 감염이라든지 출혈이 동반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통증 없이 이제 조용히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간의 물혹은 자체로는 증상이 없는 거죠? 네, 아무런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래서 평소에는 모르고 지내시다가 뭐 검진이라든지 뭐 CT, MRI 찍으셨을 때 우연히 좀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크기가 이제 작은 경우에는 그냥 치료하지 않고 이제 관찰만으로도 이제 충분한데 네. 간혹 크기가 커지게 되면은 뭐 옆 주변에 있는 구조물을 누르면서 통증을 유발한다든지 뭐 소화불량이라든지 불편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정기적으로 그냥 크기만 확인하면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사연 주신 분은요, 피곤하고 체중이 늘고 허리도 아프다고 하는데요. 간 낭종 때문인지 암 치료 때문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암 치료 중인 경우에는 이제 피곤함이라든지 체중 변화, 이제 통증 이런 게 이제 치료 과정이라든지 네. 호르몬 변화 때문에 이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간 낭종 때문에 이런 건 생길 가능성은 조금 더 낮은 편이고요. 네. 낭종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아주 크거나 터지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어떤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네. 이제 물론 간에 혹이 있다라고 듣게 되면은 걱정을 조금 하실 수는 있는데 뭐 현재 크기라든지 위치, 그다음에 이제 주변 장기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함께 평가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네. 좀 안심하고 좀 관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검사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연 주신 분처럼 여성암으로 정기 검사를 하다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반적인 건강검진으로도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보통 복부 초음파라든지 CT 검사를 할 때 좀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요새는 이제 건강검진 항목에 복부 초음파가 거의 필수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간 낭종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기적인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간 낭종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간 질환이 좀 걱정되는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이 복부 초음파 이런 것들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복부 초음파로 알 수 있는 거군요. 간의 물혹이 한 개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생길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한 개만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네. 뭐 2개, 3개, 뭐 그보다 많은 수로 이제 생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개 생기는 경우에는 뭐 다발성 간 낭종,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는데 네. 이 경우에도 대부분은 양성이고요. 특별한 치료 없이 그냥 경과를 이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낭종의 크기가 좀 빠르게 커지거나 그다음에 이제 간 기능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많을 경우에는 이 전문의의 진료가 좀 필요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연 주신 분은 간 낭종에 대해서는 치료를 진행해야 할지는 아직 말씀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낭종이 있다는 얘기만 들은 건데 일단 크기가 작으니까 관찰을 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이제 크기가 작고 특별한 증상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경과 관찰만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연히 발견됐고 크기가 5cm보다 좀 미만이라고 하면은 이 통증이나 압박 증상이 없다. 그럼 이제 주기적으로 초음파 같은 걸로 이 경과 관찰만 하는 게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연 주신 분처럼 아직 치료 이야기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현재 낭종의 크기라든지 모양이 뭐 위험하지 않다라는 뜻일 가능성이 좀 큽니다. 네. 간 낭종으로 인한 합병증의 위험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합병증 없이 이제 지내실 수가 있는데 네. 간혹 이 낭종이 너무 크거나 빠르게 자라게 되면은 이 주변을 압박을 하게 되면서 뭐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드물게 낭종이 터지거나 감염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통증이 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열이 나면서 복부 불편감이라든지 소화 장애가 생길 수가 있고요. 네. 심한 경우에는 이제 황달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간낭종은 이제 크기만 크지 않으면 그냥 안정적으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대부분은 관찰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이분의 경우에도 암 치료를 위해서도 추적 검사는 계속하고 계시니까 간의 물혹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뭐 암 치료 후에도 정기적으로 이제 추적 검사를 이제 받게 되실 거기 때문에 네. 뭐 간의 물혹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간 낭종은 이제 양성이고 그다음에 특별한 증상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단순 관찰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처럼 이 정기 검진을 통해 가지고 간 상태를 이제 꾸준히 확인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네. 혹시 이상이 생기더라도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제 다만 크기가 급격히 커지거나 네. 통증과 같은 증상이 생기는 경우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셔가지고 추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사연도 듣겠습니다. 혈압이요. 고혈압인데 한 155 나가. 그런데 병원에서 제일 약한 그 혈압약을 먹는데 하나를 다 먹으라고 그러는데 하나를 먹게 되면 속이 쓰리더라고. 그래서 반쪽을 먹어.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어. 지금 한 30년 가까이 먹었는데 계속 그렇게 먹었어요. 그렇게 먹어도 아무 관계가 없는데 지금 병원에 가서 이제 혈압약 타러 갈 때 보면은 의사분이 혈압이 높습니다. 혈압약을 바꿔야 된다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은지 뭐 혈압은 기분 나쁘다 뭐 이럴 때는 약간 높은데 혈압 가지고 내가 지장 있는 건 하나도 없었고 고혈압 가지고 불편한 건 없어요. 아직까지는 의사 선생님 말을 들어야 되는 건지 내가 괜찮으니까 내 나름대로 그냥 더 있다가 내가 못 견딘다든지 뭐 했을 때 혈압약을 바꾼다든지 하면 어떤가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들고 2개월에 한 번씩 그 혈압약 타러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 나름대로 몇십 년을 그렇게 사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걸 바꿔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사연 주신 분이 80대이신데요. 혈압약을 오래 복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임의로 약을 줄이거나 고집하는 분들 있지 않나요? 네, 많습니다. 네. 실제로 오랫동안 이제 약을 드신 어르신들 중에서는 네. 지금까지 뭐 별탈 없이 잘 지냈다 네. 그런 이유로 이제 용량을 좀 조절하시거나 네. 뭐 약을 바꾸지 않으시려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혈관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전보다 또 정밀한 조절이 이제 필요해질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약을 바꾸자라고 하는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제 수치를 떨어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네. 뭐 심장이라든지 뇌라든지 콩팥과 같이 이런 주요 장기의 보호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해도 네. 앞으로도 이제 괜찮은 이제 보장은 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하라는 대로 좀 잘 따라주시고 약은 잘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수축기 혈압이 155라고 하시는데요. 병원에서는 약을 좀 바꿔야겠다고 말씀을 주셨대요. 일단 혈압약 종류가 참 많죠? 네, 혈압약은 정말 종류가 좀 다양하고요. 네. 뭐 작용 방식에 따라 나눌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같은 이제 계열 안에서도 약의 이제 용량이라든지 특성이 좀 조금씩 이제 다른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약으로 조절이 안 될 경우에는 뭐 두 가지가 섞여 있는 복합제로 바꾼다든지 네. 약을 더 추가해서 이제 조절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자의 나이라든지 기저질환, 뭐 부작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약을 이제 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약한 약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어르신이 표현하시는 약한 약에 대한 의미는 뭘까요? 그러니까 어르신들께서 이제 약한 약이라고 표현하시는 거 보통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네. 하나는 좀 용량이 낮거나 이제 아. 부작용이 좀 적은 약. 네. 그러니까 이제 몸에 부담이 덜 되는 약을 좀 의미하실 때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실제로 복용한 다음에 혈압이 잘 안 떨어지는 약. 요거를 또 이제 약한 약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약이 약하다고 해서 꼭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너무 세다고 해서 무조건 또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중요한 거는 본인 몸에 맞는 그러니까 적절한 약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네. 혈압을 잘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본인 몸에 맞는 적절한 약을 선택을 하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이분의 경우에 복용 중인 약도 임의로 절반만 드신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의사와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고혈압약이라는 거를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냥 단순하게 혈압만 떨어뜨려주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이 혈압약은 이제 심장이라든지 뇌혈관이라든지 이런 주요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임의로 용량을 줄이시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혈압이 이제 150이 넘어가는 경우라고 하는데 네. 절반만 드시게 되면은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드시고 계시는 약이 속에 좀 부담이 된다라고 네. 했을 때는 의사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다른 종류의 약제로 이제 바꾸시게 되면은 부작용도 줄어들고 혈압 조절도 잘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임의로 절반만 드시지 말고 의사와 상의하셔가지고 더 잘 맞는 약으로 좀 조절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도 약을 하나를 다 먹으면 속이 쓰려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상담 후에 약을 바꾸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뭐 약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고혈압약 중에는 뭐 빈속에 먹게 되면은 위에 자극이 되는 성분이 있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위장 장애가 잘 생기는 체질인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식사하시고 나서 먹어도 되는 약이라든지 위장에 좀 부담이 덜한 성분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사연 주신 분은요, 약을 바꾸면 더 센 약을 주실까봐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것도 상담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약을 바꾼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센 약으로 바꾼다고 이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네. 많은데 오히려 좀 같은 효과를 내면서도 속이 좀 덜 쓰린 약으로 바꿔드릴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현재 상태에 맞춰가지고 조합을 조금 조정해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혼자 걱정하시기보다는 그 평소에 느끼시는 증상이라든지 불편한 거를 의사에게 자세하게 좀 말하시고 그리고 이제 같이 상담을 통해 가지고 그 환자분에게 맞는 약으로 변경을 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충분히 상의하시면 부담 없이 또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혈압약 복용이 이제 수치를 떨어뜨리는 것뿐 아니라 뭐 심장, 뇌혈관, 콩팥 등 주요 장기의 보호를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약을 반쪽만 드셔도 일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고혈압은 이제 겉으로 불편하지 않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혈압이 있어가지고 혈압이 잘 조절이 안 되신다라고 하면은 증상 없이 이렇게 지내시다가 그러니까 뇌졸중이라든지 심장병처럼 갑작스럽게 심각한 합병증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일상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혈압 조절을 좀 소홀히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좀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약을 이제 절반만 드시는 건 정말 좀 신중하셔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시기보다는 꼭 상담을 통해 가지고 상의를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본인의 몸에 맞고 혈압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고혈압 약의 복용에 대한 고민도 많습니다. 평생 먹어야 하니까 되도록 복용 시작을 미뤄야 한다는 말도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한 번 시작하게 되면 평생 네. 먹어야 한다라는 이제 부담감 때문에 어떻게 해도 좀 늦춰보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거는 조금 옳은 접근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혈관 자체에 좀 부담을 주는 병이기 때문에 네. 이 조절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심장이라든지 뇌, 그다음에 콩팥 등에 지금 손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약을 평생 먹는 게 이제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시게 되면은 약만 잘 드시게 되면은 건강을 또 지킬 수가 있는 아, 방법이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무조건 약을 좀 미루시기보다는 네. 특별한 시기가라고 하면은 시작하시는 게 오히려 큰 병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혈압약의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많습니다. 있을 수 있는 부작용 뭐가 있을까요? 약 종류에 따라서 다르긴 하는데 네. 시작에는 좀 어지럽거나 피로감, 그다음에 이제 발이 붓는다든지 뭐 마른 기침, 그다음에 이제 위장의 불편감 같은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이런 증상을 겪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면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대부분은 약을 조절하거나 다른 약으로 바꾸면 좀 해결이 잘 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작용이 있다라고 해서 약을 끊으시기보다는 네. 꼭 그런 불편한 증상을 의사에게 꼭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 몸에 잘 맞는 약을 다시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다양한 조합의 약들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부작용 없이도 혈압을 또 잘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그래서 꼭 상의하시고 그다음 불편한 건 꼭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불편한 증상들을 잘 얘기해서 몸에 잘 맞는 약을 찾으셔야겠네요. 그럼 혈압약을 안 먹는 건 아니고 사연 주신 분처럼 임의로 줄인다거나 자신에게 맞지 않는 약을 복용할 때 있을 수 있는 위험은 뭘까요? 그러니까 임의로 줄이시거나 네. 몸에 맞지 않은 약을 뭐 계속 복용하신다라고 하면은 겉으로는 좀 아무 이상이 없어 보여도 계속적으로 혈관이 이제 손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 그 심부전과 같은 이제 가장 큰 심각한 합병증의 원인이 고혈압이기 때문에 네. 약을 좀 불규칙하게 복용하거나 뭐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런 합병증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절하시는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주치의와 함께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진단을 받고 약 조절을 해나가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고혈압은 대부분의 질환에서 혈압 여부를 확인할 만큼 잘 살펴야 하는 질환이지 않습니까? 소홀히 생각할 부분은 아닌데 어떤 조언을 주실까요? 그러니까 고혈압은 여러 만성 질환의 이제 출발점이 될 수가 있는 질환이거든요. 네. 그래서 늘 먼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꼼꼼히 관리해야 하는 어떤 핵심적인 좀 건강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실수록 혈관이 좀 약해지기 때문에 네. 혈압 관리가 이제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수치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본인의 그 전체적인 건강 상태라든지 네. 생활 습관을 함께 보시고 이제 조절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혈압이 높다고 해가지고 막 겁내실 필요도 없지만 네. 괜찮다고 또 방치하는 것도 위험하거든요. 네. 그래서 평소에 혈압도 잘 측정을 하시고 혈압이 좀 올라간다 싶으면은 병원을 찾으셔가지고 뭐 조기에 조치를 좀 받으시는 것도 몸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건강, 특히 이제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미리 챙기실수록 혈관을 좀 지킬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리해야 할 혈압 수치에 대한 조언도 주세요. 일단 이제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축기가 140을 넘어가거나 이완기가 이제 90을 넘어가는 경우에 고혈압으로 진단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정상 범위는 이제 120보다 낮거나 이제 80보다 좀 낮은 경우를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정상 범위에 있으신 분들은 괜찮으신데 네. 그러니까 고혈압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상보다 조금 혈압이 좀 높은 상태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본인이 좀 정기적으로 혈압도 잘 재주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도 한번 돌아보시고 그다음에 짜게 먹거나 뭐 운동을 안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교정하시는 게 혈압을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집 주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이시 그레이의 I Try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